청계천의 불도저, 흙수저에서 대통령까지. 제1장. 1950년대 경상북도 포항.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그는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밥상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를 키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아이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소녀는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며 풀을 베고 소를 몰았습니다. 친구들이 교과서를 펼칠 때 그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가족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변명일 뿐이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소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난을 탓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60년대 초 소녀는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판잣집이 빼곡한 달동네, 그곳이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높았지만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명박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었고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 쇳가루 냄새,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노동. 그러나 그 속에서도 청년 이명박은 꿈을 키웠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도시의 주인이 되겠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은 웃었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책을 펼쳤습니다. 수학, 국어, 영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과 싸웠습니다. 잠과 싸웠고 두려움과 싸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와 싸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어느새 한양대학교 야간부에 합격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소년이 서울의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강처럼 흐르겠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강의 아들 이명박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2장. 대학을 졸업한 이명박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는 현대건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한국 경제의 상징이었고 정주영 회장은 전설적인 기업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입사 후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누볐고 도면을 외웠으며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람 미쳤나? 동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 건설 현장. 서울의 심장부에서 펼쳐진 대역사였습니다. 이명박은 그곳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밤에는 설계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자재가 부족하면 그는 밤새 공급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명박은 불도저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남자. 그는 그 별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불도저라고? 좋다. 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공사는 예정보다 빨리 끝났고 품질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저 친구 뭔가 다르군. 회장은 이명박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회사의 미래야. 그날부터 이명박의 승진 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 그는 남들보다 2배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고가도로가 서울의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이 된다. 청계천의 사나이 이명박. 그는 이제 한국건설업계에 떠오르는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3장 1980년대 이명박은 마침내 현대건설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40대의 젊은 CEO. 그는 한국 재계에서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흑수저 출신이 재벌 기업의 수장이 되다니.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사막의 나라들은 오일 달러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고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명박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한다. 사우디 사막.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낮 기온은 50도를 넘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인부들은 힘들어했지만 이명박은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공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현대건설은 중동 전역에 한국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명박의 리더십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막에서도 길을 만든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해외 수주는 급증했고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경제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이명박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그는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지만 회복하자마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던 중 그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치계에서 그를 원했습니다. 이명박, 당신의 경영 능력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업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으로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4장 1992년 이명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정치를 하겠다. 현대건설의 CEO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정치판에 뛰어드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기업에서는 한 회사를 경영합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나라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는 종로구에서 출마했고 치열한 선거전 끝에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그곳은 건설 현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었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싸움, 정쟁, 타협. 이명박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 그는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빨리 배웠습니다. 정치는 기업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는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고 반대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정치란 이상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적, 논쟁보다는 해결. 그의 스타일은 명확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일입니다. 그는 의정활동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교통, 건설, 경제 분야에서 그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냉혹했습니다. 동료들은 때로 적이 되었고 약속은 쉽게 깨졌습니다. 언론은 그를 재벌 출신 정치인이라고 꼬집었고 야당은 그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는 상처받았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국회의사당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는 자문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 도시를, 저 나라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2002년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그의 선거운동은 열정적이었고 공약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정치인 이명박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5장 2002년 7월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000만 시민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취임식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보다 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고 그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청계천 복원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건설했던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아래 묻혀있던 하천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산 낭비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밀어붙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낙오합니다. 그는 시민들을 설득했고 전문가들과 협의했으며 반대자들을 하나씩 이해시켰습니다. 2003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 청계천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 갇혀있던 물이 햇빛을 보았고 물고기들이 돌아왔으며 시민들이 산책을 즐겼습니다. 서울의 중심부가 변했습니다. 언론은 극찬했고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이명박은 세계적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강변을 개발하고 시민 공간을 만들며 서울을 수변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공원, 자전거 도로, 유람선. 한강은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대중교통도 혁신했습니다. 버스 체계를 개편하고 환승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곧 시민들은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교통은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따라왔습니다. 과속행정이다. 졸속 추진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를 공격했습니다. 예산 낭비, 환경 파괴, 졸속 공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명박은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06년 그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서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명소가 되었고 한강은 시민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높았고 사람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더 큰 무대로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6장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명박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이라는 별명과 함께 그는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실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으며 기업들은 무너졌습니다. 이명박은 위기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재정을 풀고 기업을 지원하며 고용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는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 시험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였습니다. 광우병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가 몇 달간 이어졌고 정부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하고 보를 만들며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거셌습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고 야당은 예산 낭비를 비판했으며 전문가들은 효과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공사는 강행되었고 22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깊어졌습니다. 이명박은 고독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국민의 공감은 얻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그는 자주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회의가 들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기 말 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경제는 안정시켰지만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다. 그는 후임자에게 청와대를 넘기며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7장 2018년 3월 이명박은 구속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검찰의 혐의는 무거웠고 여론은 냉혹했습니다. 법정에 선 이명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불도저였던 그는 이제 초라한 피고인이었습니다. 흰 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공판, 수백 명의 증인, 수천 페이지의 문서. 그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현대건설 시절의 비자금, 대통령 재임 중의 의혹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명박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독방, 단조로운 일과 그리고 끝없는 회상.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후회, 회한, 그리고 깊은 슬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나는 내 길을 걸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20년 2심 판결. 형량이 조금 줄었지만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그를 다루었고 국민은 여전히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더 강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감옥의 창문을 통해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은 덧없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제8장
2023년 이명박은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세상은 또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논쟁들. 그는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펜을 들어 회고록을 썼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노인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포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마을,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던 그곳.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판잣집은 사라지고 현대식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좁았던 골목길은 넓은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고 갈매기는 여전히 울었으며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높았습니다. 그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난했던 소년 시절, 서울로 올라가던 그날의 설렘, 공장에서 기름때 묻힌 손으로 책을 펼치던 밤들, 치열했던 청년기, 현대건설에서 불도저처럼 일하던 시절, 중동 사막에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던 순간들, 성공했던 중년 서울시장으로서 도시를 바꾸던 나날들,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끌던 시간들, 그리고 추락했던 노년, 법정에 섰던 굴욕, 감옥에서 보냈던 고독한 시간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파도 소리가 답을 대신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오욕도 있었습니다. 환호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습니다. 빛나는 순간도 있었고 어두운 나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명박이라는 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완벽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없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고 누군가에게는 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실망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후회하는가? 그는 자문했습니다. 물론 후회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 더 신중했어야 할 결정들, 더 귀 기울였어야 할 목소리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국민의 마음을 더 헤아릴 걸, 권력을 더 겸손하게 다룰 걸.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방식대로 살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습니다. 실용주의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한강대교를 건너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청계천도 보였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쉬어가는 도심 속 오아시스. 그가 만들고 복원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만든 구조물들, 정책과 제도로 남긴 흔적들, 그리고 수많은 논란과 평가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모두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평가할 것이고 후대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집에 도착해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수십 년간 모은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경영서, 역사책, 자서전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내 인생은 흙에서 시작해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올라가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길 위엔 꿈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꿈이.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도 한때 가장 밝게 빛났던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저 그 많은 빛들 중 하나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이명박이라는 한 인간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뜨겁게 살았고 높이 올랐다가 깊이 떨어졌고 이제 평온을 찾은 한 사람. 그것이 그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 형제들의 웃음소리, 정주영 회장의 격려, 동료들의 악수, 시민들의 환호, 비판자들의 날선 시선, 그리고 가족들의 눈물. 모두가 그의 인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후회도, 감사도, 그리움도, 용서도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하루의 시작. 더 이상 대통령도 시장도 CEO도 아닌 그저 한 노인으로서의 하루. 그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 속에, 한강의 풍경 속에, 도시의 스카이라인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과 평가 속에, 좋든 나쁘든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었습니다. 흙에서 시작해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 평범한 시작, 비범한 과정, 그리고 다시 평범한 결말. 그러나 그 여정 위에는 확실히 꿈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소년의 꿈, 성공하려는 청년의 야망, 나라를 바꾸려는 중년의 열정,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는 노년의 성찰. 모든 것이 이명박이라는 이름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조용히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역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 후대가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더 이상 그의 몫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노인으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답은 결국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있었으니까요.